네, 여러분 그러면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그 과제를 가보시면 이번에 그 빈칸에 이제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이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물었는데요. 다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무엇은 따뜻하게도 해주고 태울 수도 있는 불과 같다. 부자들의 집은 태워버리지만 우리의 공장은 유지시켜준다. 낭비하는 사람의 재산은 흡수하지만 우리 노동자들은 먹여 살린다. 소수의 사람들의 재력은 감소시키지만 대중의 호구지책은 증대시킨다. 제가 이제 언급도 해놨지만 이게 이제 베르너 존바르트의 사치와 자본주의 그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 여기는 이제 사치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치 소비, 사치 산업, 사치에 대한 연구가 이제 중요하죠. 지금 이제 소위 어떤 명품 소비라고 하는 거, 제가 이제 이 소비의 사회에서 소비의 어떤 사회적 논리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왜 그런 것들을 소비하는 대로 우리의 욕망이 나아갈까요?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찾아볼 겁니다. 낭비나 사치라고 하는 것이, 예, 우리의 어떤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서 어떤 유용성을 갖는지에 대한 얘기가 바로 이제 이 존바르트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 거죠. 물론 좋은 사치도 있고 나쁜 사치도 있고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이제 도덕적인 어떤 사치 구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치가 갖고 있는 이러한 어떤 기능들에 대한 연구가 이제 있었고 여전히 이제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지금 이제 가볼 겁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가 안내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 장 보드리아르의 초기 4개의 저작이 있는데요. 이 사물의 체계, 이 68년도입니다. 사실 여기 사물의 체계인데 보면 대상의 체계, 물체의 체계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이 장 보드리아르는 이게 68년 아닙니까? 사실상 프랑스의 68 혁명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부침을 겪습니다. 거기에서의 정치적 실패로 인해서 상당히 위축된 상태에서 장 보드리아르가 이 사물의 체계라고 하는 책을 썼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네오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것으로부터 이제 결국 단절하는 상황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의 이제 기미가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사물의 체계라고 하는 것은 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인간의 어떤 분류보다 우선한다. 그래서 인간의 배치나 분류가 어떤 이러한 어떤 사물이나 대상들, 물건들의 분류에 따라가는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무엇을 어떤 감지하실 수가 있냐면, 여기에 이제 이 보드리아르가 대단히 이제 그 후에도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지만 어떤 기호학적인 논의에 이제 기울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소위 우리 어떤 구조주의라든가 또 이제 소시르의 어떤 기호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소비의 사회로 가면은요,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소비하는 것은 사실상 물질적인 물체가 아니다. 내지는 어떤 물체의 어떤 사용 가치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그럼 무엇을 소비한다라고 하는 거냐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이제 기호의 소비라고 하는 것이죠. 예. 매우 이제 소비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존의 마르크스주의가 했던 어떤 상품에 대한 정치 경제학적 분석이 사실 그 다음의 책인 기호의 정치 경제학 비판, 여기 기호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 상품이 사실상 이제는 우리가 기호에 대한 정치 경제학 비판으로 가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상품에 대한 정치 경제학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주의 모델이었거든요. 예, 노동 모델이고. 근데 더 이상 지금 우리가
어떤 테크놀로지에 기반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소비가 사회학적인 기반이지 생산은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소비라고 하는 것 결국에 이걸 통해서 사실상 생산은 없다라는 주장까지도 나가게 되고 그 생산을 거부하려고 하는 것, 생산의 거울을 깨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어떤 상징 교환에 대한 강조를 통해서 장 보드리아르가 하나의 어떤 해결책, 대안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는 금세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기호의 정치 경제학 비판에서 마르크스주의와의 어떤 단절의 어떤 그 기미를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다고 했고 생산의 거울에서는 완전히 이제 단절을 성취해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 문제하고 욕망 문제 이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하고는 그 기호의 정치 경제학 비판에 논문 모음집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몇 개의 논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뽑아보면은 이 장 보드리아르가 아주 명시적으로 이러한 논의가 이제 틀렸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는데 그 어떤 경험론적 가설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어떤 그 우리가 이제 사용 가치라고 하는 것이 우선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틀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유래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경험론적 가설이 잘못됐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사용 가치가 우선권이 있는 것에 대한 그 어떤 부정은 이미 생산 기반의 사회가 아니라 소비 기반의 사회라고 하는 자신의 그 입장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욕망에 대해서도 그 프로이트의 욕망 이론을 비판하면서요. 프로이트의 어떤 무의식 이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비판하면서 사실상 그 모든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어떤 조작에서 연원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돼버리면 그 들레즈나 가타리가 이러한 어떤 그 앙티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책에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만 그 욕망이 하나의 어떤 사회 변혁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장 보드리아르에게 욕망이라고 하는 건 매우 수동적이고요. 이것은 혁명의 어떤 주체나 원천으로서 작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아주 그 욕망에 대한 상이한 이해를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다가 이제 소비의 사회적 논리에 가보면 이러한 주장들을 좀 더 우리가 어떤 자율성의 신화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하고 이제 그 저걸 한번 그 과제의 1번을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기호의 정치 경제학 비판에서 대단히 그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그러면 이제 이 소비라고 하는 특수한 영역이 그 이 네 가지 중에 뭐냐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논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용 가치의 기능적 논리가 있고 교환 가치의 경제적 논리, 이게 시장 논리거든요. 그리고 상징적 교환의 논리, 이거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장 보드리아르는 사실은 상징 교환을 통해서 이 소비 사회를 어떤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소비의 사회적 논리에서도 그 원시 사회의 어떤 포클레치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어떤 낭비가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주장하는 이유, 정말 풍요로운 사회는 그런 원시 사회였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런 어떤 상징적 교환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대의 이 자본주의 사회를 어떤 소비 중심의 자본주의 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회의적이고 부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가치 기호의 논리가 이렇게 있어요.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실제적인 작용의 논리죠. 두 번째는 등가의 논리고, 세 번째는 양면성 또는 양가성의 논리이고, 이건 주고받는 거거든요. 상징적 교환이라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차이의 논리입니다. 이것은 유용성의 논리, 사용 가치는 도구니까 유용성이죠. 그 다음에 교환 가치는 거래의 논리, 시장 논리고, 그 다음에 상징적 교환이 바로 증여의 논리예요. 이게 증여는 뭐냐면 여러분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마르셀 모스의 증여론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예. 그러면 이제 그 조르주 마탈리라고 하는 사람, 바타이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어떤 이 증여론도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이제 그로 인해서 지금 이 보드리아르의 이 소비 사회에서의 이러한 상징 교환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셀 모스의 이러한 어떤 증여론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리고 이제 신분의 논리가 있어요. 이게 이제 가치 기호의 논리가 신분의 논리라는 것이죠. 자, 물건은 이 가운데 어느 하나에 입각하여 정돈됨에 따라서 각각 도구, 어떤 물건이 도구로서다 그러면 사용 가치죠. 상품이면 뭡니까? 교환 가치인 거예요. 네. 그래서 상품 물신주의라고 하는 것은 교환 가치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상징, 이게 바로 상징적 교환이고, 그 다음에 기호의 지위를 취한다. 기호, 가치 기호의 논리죠, 이게.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장 보드리아르가 얘기하는 그 소비라고 하는 특수한 영역에 속하는 논리는 과연 여기에서 무엇일까요? 라고 한다면 바로 가치 기호의 논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보드리아르에게서는요, 어떤 물건, 상품이 없어요. 이 사람에게서 이제 등장하는 건 다 기호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장 보드리아르의 어떤 범기호주의라고 하는 거, 예, 물질적인 리얼리티의 죽음, 여기에서부터 사실은 그러한 그 후기 구조주의에서 얘기하는 이제 시뮬라시옹이라고 하는, 예, 그러한 어떤 원본 없는 실제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단초들을 이미 우리가, 예, 이 기호의 정치 경제학 비판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 멀리 가버린 것이죠. 네. 사실 형이상학적 논의에서는 그 신의 죽음 이후로 형이상학적 논의에서는 후기 구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논의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 경제적인 차원을, 예, 도외시하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건 너무 순수한 방향으로 간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허무주의적 형이상학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당연한 논리적 수순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사실상 상품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호를 소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소비의 사회로 그러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하고 소비의 어떤 전능적인 지배, 예, 어떤 소비가 사회적인 기반인, 예, 사회거든요. 예. 그러한 사회에서 어떤 행복의 신화, 평등의 신화, 풍요의 신화, 그 다음에 자율성의 신화를 분석해 보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 신화는 롤랑 바르트가 얘기하는 그러한 신화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의 이데올로기죠. 예, 이건 하나의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 행복의 신화, 사실상 이게 이데올로기고 전략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 장 보드리아르의 이 어떤 소비의 사회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제가 이건 다른 얘기인데, 뭐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겠지만, 소위 어떤 책에서 제사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앞에 보면은 뭐 어떤 시가 나오기도 하고 누구의 글을 따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 책의 어떤 핵심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쓰거든요. 많은 문학 작품이나 뭐 책들도 마찬가지고, 예, 들여다보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뭐 자본주의의 아비투스 같은 경우도 뭐 데이빗 휴 얘기를 또 가져다 놓고 그러거든요. 그 소비의 사회에서 장 보드리아르는 누구의 글을 여기다 가져다 놓냐면 펴드르 미할로비치 도스토옙스키의 뭐 지하로부터의 숲이라고 하는 대서의 한 대목을 가져다 놔요. 한 번 시험 삼아 지상의 온갖 행복을 인간의 머리 위에다가 한꺼번에 퍼부어 행복 속에 풍덩 가라앉아 버리게 하여 그 행복의 표면에 물거품 같은 것이 꾸럭꾸럭 떠오르게 해보라. 아니면 인간에게 충분하고도 남을 만한 경제적 만족을 주어 실컷 잠이나 자고 꿀떡이나 먹고 세계사의 영속이나 걱정하는 따위의 일밖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처지에 놓아보라. 그래요. 도대체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지하로부터의 숲이, 이 도스토옙스키의 지하로부터의 숲이는 여러분들이 정말 굉장히 아주 읽어보시면 상당히 재밌고요. 예. 꼭 읽어봐야 될 그러한 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2 곱하기 2는 4죠. 예. 근데 2 곱하기 2가 5면 왜 안 되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인간은 인간이지 피아노 건반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 이성주의에 대한 상당한 날선 비판을 합니다. 이 책 내용 자체가요. 지금 여기서 보면 여러분, 인간에게 정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을 여러분이 누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꿈꾸는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행복하실까요? 여러분 꿈이 이루어졌다면, 모든 꿈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행복하실까요? 불행할까요? 뭐 경제적 만족, 행복,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도스토옙스키가 바라보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2 곱하기 2는 4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답답해서 못 살죠, 그렇게는. 그래서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성은 하나의 부분에 불과한 거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인간을 아주 복합적이고 다면적으로 그렇게 드러내주는 뭐 대단한 문학적 천재 아니겠습니까? 이 지하로부터의 숲입니다. 이 얘기를 여기다 왜 썼을까요? 여기에서 지금 욕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 욕망은, 도스토옙스키가 말하는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소비의 사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사회적인 조작으로서의 욕망하고도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사실상 어떤 정말 프로이트의 이드, 무의식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것들인 겁니다. 장 보드리아르가 자신의 소비의 사회 책의 제사로서 이것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 예, 정말 인간은 이성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더 큰 욕망을 지닌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여러분 소비의 사회로 한번, 소비의 사회에 제가 말씀드렸던 소비의 사회적 논리 부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하고 제가 지금 과제 3번하고 4번을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읽어보시면 무엇이 나오냐면, 제가 이제 행복의 신화, 행복 신화 이런 얘기 해드렸죠. 행복의 신화, 평등의 신화, 풍요의 신화.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성장은 풍부함이고 풍부함은 민주주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합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 사실 이제 행복의 신화가 나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 행복 신화 이데올로기라는 얘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있고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고, 이거 굉장히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왜 이런 행복에 대한 이런 어떤
전략적 이데올로기적 논의들이 등장하게 됐느냐 그러면 사실상은 뭐 산업혁명 그리고 19세기에 어떤 정치적 민주주의의 등장으로 인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뭐예요? 평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등의 신화라고 또 얘기하죠. 여러분 법 앞에 평등합니까?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형식적 평등주의하고 실질적 평등주의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정치적 민주주의로서는 뭐 1인 1표예요. 하지만 경제적 민주주의로서는 뭐 1원 1표예요. 그런 차이를 이제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 평등의 신화에서부터 사실상 행복의 신화와 행복의 이데올로기가 등장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행복 개념은 아주 그 측량 가능한, 계량 가능한 물질적인 안락으로 들어오게 됐고, 또 하나는 뭐냐면 상당히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행복을 논의하게 됐다라는 어떤 부수적인 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유명한 경제학자 한 명이 등장하는데 갈브레이스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분의 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였죠. 아주 대단히 유명한 그 어떤 미국 정치에도 뭐 이렇게 경제 분야의 어떤 고문으로서 조언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갈브레이스는 뭐라고 그랬냐면 결국은 계속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성장은 풍부함이고 풍부함은 민주주의니까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불평등은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합니다. 왜 문제가 안 되냐면 성장이 풍부함과 평등을 낳고 성장이 결국은 이러한 불평등의 문제들, 빈곤의 문제들 다 해결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불평등이나 빈곤이나 이런 문제 왜 생기냐 그러면 이 갈브레이스의 입장에서는 체계의 기능장애라고 하는데 돈을 쓸데없이 예산을 쓰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쓸데없이 군사 비에 지출을 하고 뭐 엉뚱한데 보도블록 다시 또 까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쓰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당연히 이거는 생산이 증가하고 그렇게 되면 풍부한 사회가 되면 재분배가 이루어지면서 결국 이러한 빈곤의 문제라든가 불평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갈브레이스의 입장이에요. 근데 보드리아르는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불평등은 오늘날의 성장 속에서 또 성장을 통해서 재생산되고 있다라고 아주 낯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입장이 이겁니다. 이 갈브레이스라고 하는 이런 경제학자의 입장하고 장 보드리아르는 사회학자잖아요. 그렇죠? 전문가는 아닙니다. 경제에 대해서. 하지만 이 사람이 보는 입장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소비의 사회적 논리죠. 사회학자로서 봤을 때 이 성장 자체가 불평등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첫 번째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갈브레이스 너 틀렸어 라고 하는 얘기예요. 갈브레이스는 경제적 불평등은 성장 속에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 무슨 소리냐. 성장 자체가 이러한 불평등에 의존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결국에 그 갈브레이스가 또 얘기했던 건 뭐냐면 과소 소비가 불평등을 감소시킬 것이다 라는 주장을 또 한다고 합니다. 과소 소비는 뭐냐면 왜 부자들이 어떤 소비를 거부하는 행태들 있잖아요. 그냥 뭐 평범한 명품이 아니라 평범한 그냥 트레이닝 입고 다니고 이러는 거 있겠죠. 러닝복 입고 다니고 이런 걸 이제 과소 소비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과시적 소비하고 반대편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갈브레이스는 그런 과소 소비를 봐라. 결국에 불평등도 감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장 보드리아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시적 소비가 과소 소비나 마찬가지다라는 입장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검소함이 하나의 과시로
어떤 자신의 어떤 신분적인 위세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기호로서 작용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일종의 어떤 소비 양식, 스타일,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국은 다른 사람과의 어떤 구별, 차별을 꾀하는 그러한 의도는 여기에서 충족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습니까? 경제학자인 갈브레이스는 성장을 통해서 불평등은 해소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이라면, 지금 장 보드리아르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은 뭐냐면, 불평등, 그것은 사실은 성장 자체가 그 불평등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불평등은 어떻습니까? 해소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두 사람의 커다란 차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장의 어떤 구조적인 역설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있는데, 이게 이 구조가요, 지금의 이러한 구조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인간 사회가 아주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로 유지돼야 된다. 즉 뭐냐면, 성장의 신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빈곤의 신화가 공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성장의 구조적 역설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성장을 얘기하면 빈곤도 같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과 빈곤의 이러한 함수관계, 또 하나는 그 평등과 불평등의 함수관계,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이 소비사회에서 이 어떤 기호 소비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언급을 해주는데, 이 기호의 어떤 기호 가치의 특징이 뭐냐, 이 소비를 위해서요. 그거는 바로 어떤 차별의 기준으로서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자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일상적 소비재가 있을 수 있고, 사치재가 있을 수 있고, 희소재가 있을 수 있고, 아무래도 우리가 여러분 주거지가 어디냐에 따라서도 거기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어떤 차별적인 기후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사회적 권리들이 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특권적 지위를 나타낸다라는 얘기를 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비는 하나의 계급적 제도이고, 사물 앞에서 경제적으로 불평등하다라는 어떤 태제가 또 등장을 하는데, 이 소비가, 이때부터 이 소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후학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소비, 상품에 대한 소비가 아니라 하나의 의미 작용에 대한 소비예요. 그것은 사물 간의 관계에서 차이를 표시하는 그러한 의미, 구별짓기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피에르 보르디에의 책 제목이기도 한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또 이제 많은 어떤 그 자본들을 살펴보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사실상은 타자와 구별짓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지위, 위신, 위세, 이런 것들을 갖다가 드러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소비의 어떤 이데올로기다. 그러니까 소비에 의한 구원이라는 표현을 또 쓰는데, 이때 소비에 의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소비를 통해서 자기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이 책의 앞에 보면 쓰레기통에 뭐 사회학이라고 그러는데, 당신이 버리는 물건이 뭔지 나한테 보여줘라. 그럼 내가 당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뭐 굉장히 값비싼 어떤 명품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린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그걸 갖다가 뭐 낭비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어떤 다른 지탄의 대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은 자신의 어떤 사회적 지위, 사회적 위신, 뭐 타자와의 어떤 그 차이를 드러내는, 차별을 드러내는 의미를 소비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소비 체계는요, 안정될 수가 없고, 그리고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에서부터 아래로 트리클링 다운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이제 뭐 얘기하는 부분, 요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하류 계층들이 보통 이 과소비를 하는 심리적인 이유를 여기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고, 4번은 바로 어떤 상징적 교환 논리라고 하는 것을 이 보드리아르가 이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